허풍 구단 토끼, 허세 구단 자라. 토끼는 자라에게 그늘로 가서 앉기를 청했습니다. 집이 너무 비좁고 누추하여 손님을 맞기에 부족하니 노형께서는 부디 대접이 소홀하다고 나무라지 말아주시오. 자라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로 토끼를 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산중의 집들이 그러한 건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이라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지혜와 덕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법이죠. 이런 산골짜기에 산다는 이유로 선생같이 훌륭한 인품을 지니신 분을 우습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는 개의치 마시고 소생을 친구처럼 제자처럼 마음 편히 대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험악한 짐승들로부터 밤낮 없이 쫓기기만 했던 토끼는 한없이 공손한 자라가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돛 닦는다고 별스럽게 수행한 적도 없고 벼슬에 나간다고 공부에만 매달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내 집까지 직접 찾아와 가르침을 달라는 작자가 있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토끼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둥둥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토끼의 마음도 어느새 붕붕 들떴습니다. 아까부터 토끼를 살펴보고 있던 자라는 토끼의 눈초리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작전이 먹혀들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자라는 서두르는 일 없이 차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도 선생께서는 요즘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어떠십니까? 소생은 여태껏 물속에서만 지내왔던 터라 육지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모른답니다. 만약 선생께서 알려주신다면 이 무식한 소생은 배울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야기거리가 없었던 토끼는 자라의 청을 듣고 때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리조리 피하고 정신없이 도망치기에 바빴던 토끼는 육지에 대해 잘 모르는 자라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꾸며서 들려주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또 자라는 공손하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 저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며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하, 노형께서 육지의 생활이 어떠한지 듣는다면 아마도 혼이 쏙 빠지도록 재미가 나서 오줌을 졸졸 쌀 것인데 그래도 괜찮겠소? 둥글 넓적한 그 몸이 오줌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노형의 반응이 걱정되어 입을 열기가 두렵소. 토끼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하, 소생의 나이가 몇인데 어린아이처럼 오줌이나 지리고 그러겠습니까?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은 토시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들을 테니 어서 알려주기나 하시지요. 자라는 토끼가 무슨 허풍을 늘어놓을지 대강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토끼를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는 순진하고 어수룩해 보이는 자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산은 초록이 짙어 눈에 가득 담아 두기 편하고 높은 봉우리는 칼날같이 하늘을 찔러 푸른 피를 흘리게 하는구나. 하늘 가득 그 푸른 빛깔이 퍼져나가니 보는 사람마다 경치가 놀랍다고 입을 모으더라. 산을 등에 지고 맑은 물이 흘러 온 땅을 적시니 형형색색 꽃들이 앞다투어 봉오리를 터뜨리고 하늘보다 땅이 좋아 산허리를 맴돌고 있구나. 명당 자리에 털을 닦고 조그만 집 하나 세우면 방 한 칸은 시원한 바람이요 또 한 칸은 밝은 달빛이라. 병 없이 성한 내 몸이 오직 이 땅의 신선과 마찬가지니 강산 풍경을 마음대로 즐긴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 토끼는 실을 읊듯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육지에 사는 즐거움을 읊었습니다.
자라가 대꾸 없이 듣고 있자 한 소절 더 늘어놓았습니다. 어디 그뿐이랴? 백꽃, 복숭아꽃 흐드러지게 피었고 푸른 버들 휘어지며 물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디서 몰려하는지 미인들은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구나. 너도 나도 팔 걷어붙이고 휘휘낙낙 피고 고운 손으로 빨래를 하는 모습이 한가롭고 평화로워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멋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즐기는 호걸이 절세미인들을 날마다 구경하니 세상 모든 남자들이 어찌 부럽다 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세상 재미는 나 혼자 다 누리는가 보구나. 토끼는 실을 다듬고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고 자라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자라는 캬 하고 탄성을 지르기는커녕 고개 한번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토 선생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삶이 그리도 한가롭고 평화로운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궁 이야기를 들으면 선생께서 깜짝 놀라 부러움을 감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소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친분을 쌓는 것이 어찌 내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겠소. 노형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 부담 가지지 말고 마음껏 해보시오. 토끼는 물속에서의 생활이라고 해봤자 그저 미역이나 덕지덕지 몸에 감고 잠을 청하기밖에 더하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 자라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수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라도 토끼가 했던 것처럼 수궁에 관한 시를 지었습니다. 오색 산호 우거진 곳에 진주궁과 자개 대걸이 높이 솟아있구나. 눈부신 궁궐은 해와 달도 보고 싶다고 물 위를 기웃거리게 만들더라. 궁궐 안에 들어서면 날마다 풍하게 잔치요. 연꽃 궁녀들은 부채를 펴들고 춤을 추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나비떼가 어디 있으랴. 찾아온 사람마다 제 살던 곳을 까맣게 잊어버리니 아무도 다시 돌아간 사람 없더라. 자라는 잠깐 숨을 고르고 토끼를 살폈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이야기에 적잖이 놀란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중이었습니다. 자라는 지금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더욱 과장된 내용으로 토끼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불사약으로 담근 술은 금가루보다 귀한데도 비온 잔마다 채워주고 장수거북 등껍질 엎어놓은 상마다 진귀한 음식들 빼곡히 차려져 있으니 그 화려함에 눈이 멀 것 같구나. 여기서 어서 드시지요. 저기서 한잔 하시지요. 서로 권할 때 기분이 좋고 황홀해서 앉은 사람마다 흥에 겨워 절로 장단을 치는구나. 지나는 뱃사람은 죽기 전에 언제 한번 가보나. 노래를 지어 부르고 물질하는 처녀들도 가쁜 숨 참고 넋을 잃고 바라보니 아마도 신선들이 말하는 별세계는 여기뿐인가 하노라. 토끼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궁의 생활이 그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꽤나 흥분한 듯 자라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수궁의 생활이 그리도 대단하단 말이요? 자라는 이제 작전을 개시할 때가 되었다고 여겼는지 또다시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작전 개시. 소생의 이야기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사실이랍니다. 선생께서 수궁의 사정을 듣고 많은 관심과 흥미가 생긴 모양인데 원하시면 이야기를 더 해드릴 수도 있죠. 자라는 토끼의 애간장을 더 태울 생각에 아직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듯 허풍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금방 정색을 하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아, 노영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맞장구를 쳐준 것뿐이니 노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듯하오. 노영의 이야기는 듣기 좋으나 내 여태껏 육지에 살아오면서 불만스러웠던 기억이 별로 없소. 그런 것들에 욕심을 가졌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 산을 떠나 온 세상을 누비며 노는 일에 몰두했을 것이오. 토끼는 자라의 뒷얘기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라는 토끼가 약간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토끼 설득 작전을 슬슬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생은 선생이 계신 이곳을 찾아오면서 육지의 생활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짐승들과 마주치며 선생께서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았답니다. 소생이 미루어 본 바로는 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듯한데 선생께서는 이 소생의 짧은 소견을 들어보시겠어요? 자라의 말투가 아까 토끼를 치켜 세웠던 것과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걸 눈치챌 새가 없었습니다. 그거 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 노영은 남을 놀라게 하는 재주도 있나 보구려. 그래, 그 어려움이란 게 대체 무엇이오? 숨기지 말고 말해보시오. 토끼의 마음은 어느 정도 자라가 원하는 대로 기울었습니다. 이에 자라는 고삐를 늦추지 않기 위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 판소리하듯 말했습니다. 동지 섣달 추운 겨울에 눈발은 매섭게 흩날리고 가는 곳마다 빙판길이니 어찌 위험하다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요. 돌멩이도 차갑게 얼어붙어 먹을 것 하나 눈에 띄지 않으니 발자도 참 기구하구나. 이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요. 봄바람 불어 시냇물 다시 풀리고 파란풀 돋아날 때 줄임배 채우려고 나갔다 겨우내 굶주린 맹수들 만나기 일순이 이것이 세 번째 어려움이오. 푸른 하늘 굽어보며 한가로이 낮잠을 즐기려니 난데없이 독수리가 날아올라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며 똥줄이 타는구나. 이것이 네 번째 어려움이오. 식은땀 닦으며 조용한 곳 찾아가니 이게 웬 좋아하냐. 눈앞에 으르렁거리는 사냥개라. 이것이 다섯 번째 어려움이오. 사냥꾼은 높은 언덕에 서서 화약을 차곡차곡 채워놓고 심장을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니 그 천둥 같은 소리에 귀가 먹는구나. 이것이 여섯 번째 어려움이오. 발톱이 빠지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도망을 치고 보니 어느새 숲속이라 숨 돌리고 주위를 살피는데 등 뒤에서 슬금슬금 호랑이가 따라왔더라. 이것이 일곱 번째 어려움이오.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없는 너른들로 나가니 이제는 나무 베는 아이와 소 먹이는 아이들까지 달려와 창을 던지고 몽둥이를 휘두르니 입안이 바싹 마르고 피똥을 싸는구나. 이것이 여덟 번째 어려움이 될 것이오. 어느 곳으로 가든 선생의 처한 위험은 변함이 없으니 소생이 어찌 가련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소. 하지만 지금까지 한 말들은 소생이 무식한 머리를 굴려 철없이 내뱉은 것이니 선생께서는 농담이라 여기시고 노여워하지 마시오. 토끼는 길 가다가 갑자기 남모르는 사람에게 한 방 얻어맞은 듯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지금까지 토끼가 고스란히 겪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토끼는 족집게처럼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자라가 혹시 귀신이 아닐까 생각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선생으로 불린 체면이 있어서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노영의 말솜씨가 참 예사롭지 않은 것 같소. 그것도 모자라
무당처럼 운수를 이리저리 잘도 헤아릴 줄도 아니 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나 남의 약점이나 치부를 너무 드러내진 마시오. 듣는 이도 다 생각이 있는 법이니까. 세상 성인군자 공자께서도 진체라는 곳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시고 천하를 호령하던 초패왕도 큰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니 벌을 받고 복을 받을지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지 노형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그리고 용궁에서 호강깨나 한다고 해서 산속에 묻혀 사는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요?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남의 곤란한 사정들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낸단 말이오? 토끼는 자라에게 기분이 상했다는 투로 따졌습니다. 자라는 속으로 아차, 말을 심하게 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소생이 선생의 기분을 언짢게 했나 보군요. 소생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 선생께선 너그러이 마음을 써 이 반편이의 말실수를 눈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라는 토끼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토끼의 표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진 걸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생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에게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나쁜 일은 서로 말리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르기를 어지러운 나라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소생은 선생같이 남다른 지혜를 갖춘 분이 왜 이 같은 위험천만한 세상에 미련을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생이 소생을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닐까요? 이 요란한 세상을 버리고 나와 함께 수궁으로 가시죠. 가서 신선히 사는 것도 구경하고 천도나 반도복숭아도 마음껏 잡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로 식사하고 불사약도 들이켜보셔야죠. 또 삼천공녀들의 정성스러운 시중까지 받아보신다면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육지의 생활을 떠올릴 겨를이 없을 겁니다. 자라의 말을 듣던 토끼는 짐짓 내키지 않는다는 투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허, 실소. 자라는 혹시 속내를 들켰나 싶어 토끼의 눈치를 흘낏 살폈습니다. 토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라가 한 말들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노영의 말은 비록 듣기는 좋으나 가만히 되짚어보면 위태롭게 짝이 없소. 속담에 이르기를 노루 피하면 법만 난다 하고 부처의 명령은 도간에 들어가도 못 면한다고 했소. 내 오래도록 육지에 발을 붙이고 튼튼하게 지내는데 어떻게 허방다리 같은 물속에서 흐느적대며 산단 말이오? 수궁이라고 해서 육지 같은 고생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이오. 일단 헤엄도 칠 줄 모르는 내가 어찌 넓고 깊은 바다를 건너가겠소? 그리고 막상 물속으로 내려간다 해도 멀쩡하게 뚫린 콧구멍을 가지고도 숨을 못 쉴 것인데 그건 어쩔 셈이오? 내 만약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누리려고 수궁으로 갔다가는 얼굴에 뚫린 구멍마다 물이 들어차 죽고 말 거요. 그리하여 불쌍한 내 몸은 물고기 밥이 될 것이 뻔한데 노영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바다에 왜 나를 쳐넣어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소. 논리적으로 따져드는 토끼의 말에 자라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영의 말을 수천 번 곱씹어 생각해보아도 결과는 변함이 없소. 그러니 콩으로 메주를 쓰고 소금으로 장을 담근다 하여도 도무지 믿기질 않으니 다시는 내게 수궁으로 가자고 권하지 마시오. 토끼는 치를 떨면서 자라의 권유를 뿌리쳤습니다. 위기일발 자라. 토끼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자라는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쏟아부었던 노력과 정성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이놈이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들어 다시 굴속으로 틀어박힐 기세로구나.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야 할 텐데. 용궁에서 호사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은 이제 토끼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자라는 지금까지 파악한 토끼의 성격을 곰곰이 떠올려 보았습니다. 굽실거리며 치켜 세우는 말에 약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의심이 많고 겁도 많고. 순간 자라는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토끼의 옹졸한 모습을 비웃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꼬득해서 안 된다면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이상 손쓸 방법도 없으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강하게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자라는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배창자야! 자라는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움켜잡고 아예 대굴대굴 구르며 못 참겠다는 듯이 요란하게 웃었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행동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노영, 이 무슨 무례한 행동이요? 여태껏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줄 알았거늘 왜 갑자기 정신 나간 듯이 웃으며 난리법석을 떠는 거요? 내 노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을 내렸소. 그런데 무슨 이유로 남을 비우는 것이오? 심히 불쾌하여 다시는 노형을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토끼는 불그락부르락 화를 내며 자라에게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자라는 웃음 때문에 배가 아프다는 듯 쓰다듬으며 뒹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툭툭 먼지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자라는 웃음으로 흥건하게 배어나온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선생, 선생은 어찌 그리 겁이 많습니까? 그래놓고 대장부라 할 수 있겠어요? 산의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무슨 일을 하든 일단 끝까지 매달려봐야 할 것 아닌가요? 선생은 아직 해보지도 않은 일을 두고 요리조리 꽁문이나 뺄꽁이나 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장부가 자기가 마음먹은 일이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것이지 뭐 그리 옹졸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생의 모습은 철 모르는 계집아이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토라져서는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가라고 내치는 꼴이라니 이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소생이 지금까지 선생에 대해 들은 바와는 너무도 달라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닙니다. 자라는 아까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꼭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철없는 아이를 나무라듯 쉽게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얼굴에도 토끼를 만나러 온 것이 실망스럽고 후회한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라의 치밀한 계산이었지만요.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는 속으로 아이고, 내가 대장부답지 못하고 속이 좁게 행동했나 보다 하고 당황하여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자라가 꼬집은 모습이 틀린 게 아니라는 생각에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토끼는 졸지에 철없는 계집아이가 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했습니다. 어참, 내 노영과 계속 말을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젖도 안 뗀 갓난아기가 되고 말겠소. 노영은 내 말을 들리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시오. 내가 노영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요. 토끼는 다시 점잔을 빼며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께서도 참 열길 물속 못지않게 알 수 없는 속을 지녔군요. 자라는 두 번째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것 같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만약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토끼는 그 즉시로 침을 퇴 뱉고 다시 바위 밑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자라는 다시 처음의 공손한 태도로 돌아가 토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토끼는 자라가 한결 누그러진 걸 확인한 뒤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노영에게 주저한 모습을 보인 것은 간밤에 꾼 꿈 때문이오.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도 사나워서 어쩔 수 없었어. 원래 꿈이란 것은 본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니 꿈속에서 본 일을 다음날 아침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오. 하지만 간밤에 꾼 꿈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불길하고 끔찍한 꿈이었소. 내 생각으로는 그 꿈이 아마도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소. 토끼는 실제로 어젯밤 꿈에서 끔찍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한참을 찜찜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 여기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꿈 얘기가 떠오른 것은 아주 좋은 변명거리였습니다. 토끼는 아무 고민 없이 저절로 딱 들어맞는 술책이 술술 떠오르는 자신이 대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꿈은 너무도 생생해서 방금 전 일처럼 잊을 수가 없어. 노형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면 노형 또한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납득할 것이오. 토끼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끝도 없이 길게 펼쳐진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오. 한참 걸어가다 저만치 앞에 반짝이는 물건이 하나 놓여있는 게 보였소. 무엇인지 궁금해 가까이 가보니 파도가 모래 속에 묻힌 물건을 조금씩 파내고 있었소. 내 그것을 뽑아 들어보니 모양이 아주 잘 빠진 검이었소. 칼자루에는 휘황찬란한 보석이 빼곡히 박혀 있었고 날은 예리하게 서서 큰 보물을 발견했다고 소리치며 즐거워했소.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갑자기 그 검을 잡은 팔이 말을 듣지 않는 거요. 토끼는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라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움직이려 해도 뻣뻣하게 굳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소.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팔이 마음대로 검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게 아니겠소? 그게 믿겨지시오? 내 몸에 달린 팔이 제멋대로 놀아나더란 말이오. 갈수록 희한한 일만 일어나는군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다가 그 검이 내 배를 겨누었소. 너무 놀라서 검을 버리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소나기는 더욱 자루를 세게 움켜잡는 거요. 살다가 그렇게 무서운 꼴은 처음 당해봤소. 그거 참 무서운 꿈이로다. 자라가 한탄을 했습니다. 거기까지였다면 내 이렇게까지 겁을 내지는 않았을 거요. 토끼는 침통한 얼굴을 하더니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들고 있던 그 검이 내 배를 찌르고 말았소. 피가 어찌나 많이 솟아나던지 몸을 덮은 털이 온통 붉게 물들고 나서야 겨우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소. 이 이야기는 하나도 지어낸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요. 그러니 노형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왜 그리 주저했는지를. 토끼는 아직도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10번 꼬드겨 안 넘어오는 토끼 없다. 자라는 토끼의 꿈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산신령이 토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도술로 가르쳐준 것처럼 꿈이 꼭 들어맞았습니다. 토끼가 꿈속에서 보았던 휘황찬란한 검은 자라의 꼬드김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라의 꼬드김에 넘어가 바닷속으로 간다면 용궁의 병정들이 꿈속에서 본 대로 배를 째고 간을 빼낼 것입니다. 자라는 어떻게든 해몽을 그럴싸하게 해서 토끼의 불안을 없애주어야 했습니다. 선생, 소생이 꿈 해몽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많은데 한번 풀이를 들어보시겠어요? 토끼는 마음이 찜찜했는데 자라가 나서서 해몽을 해준다니 더욱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의심했습니다. 자라는 토끼가 꿈속에서 겪은 여러 일들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어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선생께서
끝도 없이 펼쳐진 해변을 거닐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은둔 생활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조금씩 파내고 있던 그 검은 하늘이 내린 단 한 번의 기회를 의미하죠.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자라는 다음 장면에 맞는 해석을 생각해내기 위해 잠깐 토끼의 반응을 물었습니다.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게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거 참 섬뜩하고 무섭구먼. 아니지요, 선생. 다음의 풀이를 마저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께서 검을 뽑아든 것은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죠. 또한 선생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검은 선생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 꿈이 전혀 불길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토끼는 과연을 연발하며 자라의 얘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자라 또한 자신의 해몽이 훌륭한 것 같았습니다. 끝으로 흉측했던 마지막 장면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된다면 선생은 무척이나 놀라면서 감동할 테니까요. 선생,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자라는 토끼의 애간장을 태우려는 듯 중요한 부분을 앞두고 뜸을 들였습니다. 뜸들이지 마시오. 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소. 그 꿈풀이가 대체 뭐요? 토끼도 자신이 꾼 대박의 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어져 흥분했습니다. 선생, 예로부터 꿈속에서 나오는 칼은 금을 의미하였습니다. 선생의 배에 칼자국이 난 것은 달리 생각해 볼 것도 없이 허리에 금띠를 두르게 된다는 뜻이죠.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금띠를 차는 사람은 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의 신분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높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라는 눈을 지그시 감고 수염을 어루만지며 도사처럼 말했습니다. 오, 그것 참 오묘하고 놀랍도다. 토끼는 꿈풀이가 기가 막히게 착착 잘 들어맞는 것 같아 무릎을 탁 쳤습니다. 자라는 이야기의 마무리를 멋들어지게 하려고 더욱 화려한 결말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의 온몸이 피로 물드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마저 들어보셔야죠. 아직도 얘기가 남았단 말이오?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감당이 되질 않소. 토끼가 가슴을 진정시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부분이 꿈풀이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붉은 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선생이 장차 붉은 비단옷을 입게 된다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붉은 비단옷 하면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오, 맙소사, 아직까지도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그럼 홍포를 말하는 것이요? 토끼가 한껏 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임금을 대하는 높은 신하만 입는다는 홍포가 바로 그 붉은 비단옷인 겁니다. 그것은 선생께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꿈풀이의 끝입니다. 선생이 꾼 꿈은 엄청난 행운을 담은 길몽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아셨죠? 자라는 토끼의 엄청난 인생 역전을 예견하며 꿈 해몽을 마쳤습니다. 토끼는 내리치는 천둥번개라도 맞은 듯 놀란 눈을 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노영의 해몽을 들어보니 꼭 귀신에게 홀린 듯 도깨비 휘두르는 방망이에 맞은 듯 정신이 없구려. 어쩌면 그렇게 풀이를 잘하시오? 노형의 신통한 재주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소. 하고 침을 튀기며 자라를 칭찬했습니다. 드디어 자라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소생도 선생의 꿈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토 선생, 솔직히 소생은 선생과 친분을 쌓으려고 육지에 온 것이 아닙니다. 소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죠. 아니, 무슨 꿍꿍이 속이 있단 말이오? 토끼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실은 우리 용왕께서 선생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그러고는 선생을 용궁에 데려와 벼슬을 시켜도 될지 궁금하게 여기셨죠. 용왕께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그것 참 신기한 꿈이로다. 어찌 나의 앞니를 이리도 잘 보여준단 말인가? 노영, 용왕께서는 뭐 때문에 산중에 있는 나를 찾으시는 거죠? 이제 토끼는 완전히 자라를 믿어서 의심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입 밖에 내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궁에는 제대로 된 인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벼슬아치들은 그저 아첨이나 늘어놓으며 재물을 빼돌릴 궁리나 하는 자가 대부분이죠. 어디를 가나 간신배 무리는 있나 보구려. 토끼는 혀를 차며 수궁의 사정을 걱정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용왕께서는 지금 그런 간사한 무리를 남김없이 몰아내고 올바른 정치를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선생같이 지혜와 덕이 출중한 인물이 우리 수궁에 있다면 용왕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용왕 전하는 저에게 선생이 높은 벼슬을 할 자격이 되는지 가늠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토끼는 진지한 얼굴로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생이 나설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나서지 않겠다니 무슨 소리요? 어느새 자라의 말에 넘어간 토끼가 펄쩍 뛰면서 물었습니다. 선생의 꿈이 이미 미래를 다 보여주었는데 소생이 무슨 의심과 걱정을 하겠습니까? 소생은 그저 선생을 고이 모셔가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선생, 부디 하늘이 내린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라의 설득에 토끼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노형, 문제가 있어.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르고 물속에서 숨을 못 쉬잖소. 용왕님의 뜻을 받들려고 해도 수궁에 갈 수 없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오? 막판에 가슴 졸였던 자라는 토끼의 질문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도 참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지요. 선생이 할 일은 그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소생의 등에 올라타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생은 바닷속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빠르게 헤엄을 치니 선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궁에 도착할 것입니다. 짠물을 먹기 싫으면 그 입이나 다물고 있으세요. 토끼는 또다시 겁쟁이로 보일까봐 더 이상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소. 내 노형 말을 믿고 더는 신경을 쓰지 않겠소. 그럼 어서 앞장을 서시오. 해지기 전에 용궁에 닿으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이오. 자라는 멀리 보이는 바닷가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성큼성큼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용궁이라고? 바닷가에 다다른 토끼는 막상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는 엄살을 떨었습니다. 에고, 무슨 물이 이리도 찰까? 육지는 봄바람이 따스하게 불고 있건만 바다는 아직도 겨울인 모양이네. 자라는 그런 토끼의 모습이 우스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바다를 보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바닷물에 몸을 푹 담갔습니다. 꼭 온천에라도 들어앉은 듯 온몸이 개운하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 아직 바다를 겪어보지 않아 그런 모양이오. 막상 물에 들어오면 그 어느 침상보다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소생을 믿고 몸을 맡겨보시죠. 자라는 온천을 즐기듯이 한없이 편안하다는 표정으로 토끼에게 권했습니다. 토끼는 마지못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오들오들 떨며 자라의 등에 엎였습니다. 선생, 단단히 붙잡으셨나요? 소생이 날쌔게 헤엄을 치면 물살에 떠밀려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절벽에라도 매달린 듯 온 힘을 다해 붙잡으세요. 자라는 토끼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토끼는 그 말을 듣고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거참, 왜 자꾸 겁을 주고 그러시오? 내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왔는데 익숙해질 사이도 없이 빨리 내려간다고 하면 어쩐단 말이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자라는 슬슬 몸을 풀며 바다 위를 맴돌았습니다. 토끼가 준비를 마쳤으면 당장이라도 바닷속으로 파고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토끼는 아직도 두려움을 느끼는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으시죠. 그 다음 소생의 등을 한번 두드리세요. 그러면 소생은 그것을 출발 신호로 여기고 곧바로 수궁으로 향하겠습니다. 토끼는 심호흡을 여러 번 하더니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윽고 눈을 질끈 감고 자라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자라는 퉁 하고 등을 두드리는 소리가 전해지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나가는지 꼭 묵직하고 예리한 창이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니놈을 붙잡고야 말았구나. 니놈이 아무리 꾀가 많고 간사하다 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이제 순순히 배를 갈라 간이나 내놓을 수밖엔 없을 것이다. 자라는 범에게 날개가 돋친 듯 용이 여의주를 입에 문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느새 용궁 앞에 다다른 자라는 토끼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말투가 전보다 덜 공손했습니다. 선생, 어서 눈을 떠보시오. 드디어 용궁에 당도하였소.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두길 바라오. 하지만 아직 숨을 내뱉지 말고 기다리시오. 소생이 금방 수궁 안으로 들어가 숨을 틀 수 있도록 해주겠소. 토끼는 대답 대신 흠 소리를 냈습니다. 약간 숨이 차긴 했지만 막상 용궁의 웅장한 모습을 보고는 꼭 다물었던 입이 떡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라의 말대로 오색 산호 위에 진주와 자개로 꾸며진 으리으리한 대궐은 반짝반짝 빛을 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둥은 모조리 금으로 칠해져 있고 창문마다 곱게 술을 놓은 화려한 비단이 드리워져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하다못해 궁궐의 대문도 옥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각을 이리저리 이어붙인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된 거대한 옥석이었습니다. 그 정도 크기의 옥석은 육지에서도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업고 옥 대문 너머로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대문 너머에는 맑은 공기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에 묻은 물기를 부르르 떨며 모조리 털어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려. 노형의 말대로 수궁의 모습은 천국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소. 육지에 있는 그 어떤 황제라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런데 노형, 용왕전하는 언제 찾아뵐 수 있소? 토끼는 크게 만족한 듯 수궁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용왕을 만나 벼슬자리를 얻어볼 요량으로 보챘습니다. 자라는 토끼가 수궁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자신의 임무는 완벽하게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 뭐가 그리 조급하시오? 잠깐 숨 좀 돌린다고 달라지는 일이 있겠소? 내 궁녀들을 시켜 술상을 내게 할 테니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여기 육지에서 온 귀한 손님이 있으니 진수성찬을 올려 술상을 봐오너라. 한쪽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궁녀들은 바삐 움직이며 눈 깜짝할 사이에 상을 내왔습니다. 산에서 풀이나 뜯어서 먹던 토끼는 산의 진미로 가득한 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잘하는 토끼에게 약주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선생, 그럼 여기서 마음 푹 놓고 수궁 음식이나 좀 즐기시오. 소생은 용왕전하를 뵙고 선생이 당도하였다고 전해드리고 오겠소. 잠깐이면 될 테니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으시오. 자라는 웃음을 가득 머금고 토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마치 길 잃은 양을 보고 군침을 흘리는 이리처럼 탐욕스러웠습니다. 자라는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멀찍이 서 있는 호위군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똑똑히 새겨들어라. 내 전하의 병환을 고칠 토끼를 잡아왔으니 삼엄하게 감시해서 저놈이 도망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저놈은 원래 꾀가 많아서 요상한 말과 행동으로 너희를 속일지 모른다. 여차하면 줄이라도 묶어서 꼭 붙잡아 두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호위군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뒤 저마다 눈을 부릅뜨고 토끼의 거동을 살폈습니다. 토끼는 홀짝홀짝 궁녀들이 따라주는 술을 받아먹어서 어느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자라는 휘파람을 불며 용왕한테 갔습니다. 전하, 별주부 대장군이 뵙기를 청하옵니다. 용왕은 자리에 누워있다가 자라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신이 고생 끝에 겨우 토끼를 잡아왔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이제 그만 염려를 놓으시고 병간호에 힘쓰시어 하루빨리 쾌차하시기 바라옵니다. 자라는 용왕 앞에 넙죽이 절을 올린 뒤 그간의 보고를 했습니다. 용왕의 얼굴에는 회색이 가득했습니다. 오, 별주부 장군, 결국 그대가 해내고 말았구나. 참 장하도다. 과인은 장군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노라. 하늘이 도왔는지 그대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서 참 기쁘구나. 내 그대에게 약속한 대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물려줄 것이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은 그저 신하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전하께서는 부디 옥체 보중하시어 무궁토록 바다를 다스리시기 바라옵니다. 자라는 죽는 날까지 용왕에게 충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용왕은 곧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못들 아느냐? 당장 토끼놈을 데려오너라. 후회막급 토끼. 술을 몇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진 토끼는 눈가리개를 하고 궁녀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저마다 간지러운 웃음으로 토끼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선생, 이쪽이옵니다. 아이, 선생도 참 여기에 있어옵니다. 토끼는 엉거주춤 걸으며 팔을 휘저어 보았습니다. 궁녀들은 장님 같은 토끼를 이리저리 골려 먹으며 요리조리 잘도 피해갔습니다. 토끼는 점점 부하같이 밀어 웃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펄쩍 뛰어가 누군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내 너를 절대 놓아주지 않으리라. 그런데 참 이상하구나. 아까 볼 때는 모두 호리호리했는데 너는 몸이 제법 굵은 듯 싶구나. 토끼는 눈가리개를 풀고 누가 잡혔는지 확인했습니다. 엉뚱하게도 토끼의 품 안에는 궁궐을 지키던 호위군이 안겨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병사는 죽일 듯이 토끼를 노려보았습니다.
토끼는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해구머니나,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왜 내 앞에 서 있어? 토끼는 술이 다 깰 정도로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드러지게 웃음 짓던 공녀들은 어느새 물러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언제 몰려왔는지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병사들이 토끼를 단단히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너를 잡아오라는 전하의 어명이시다.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토끼를 붙잡아라. 우두머리로 보이는 병사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병사들은 토끼의 팔짱을 낚아채고 억세게 끌고 갔습니다. 토끼는 처음과는 딴판으로 변해버린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용왕전하의 충신이 될 몸이다. 어서 이 손을 놓지 못하겠느냐? 토끼는 병사들이 단단히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잠자코 따라오지 못하겠느냐? 여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네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토끼는 시퍼런 칼을 뽑아든 우두머리의 위협을 받고 그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내 분명 벼슬자리 하나 준다는 말을 듣고 수궁에 왔는데 이놈들이 왜 나를 죄수 다루듯이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보아하니 이놈들이 나를 죽일 기세인데 어서 빨리 자라를 찾아 목숨부터 구하고 봐야지. 토끼는 자라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흥분시키지 않으려고 고분고분하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뭔가 단단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고 용왕전하의 부르심을 받은 몸이오. 전하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먼 길을 왔으니 이제 그만 놓아주시오. 내 말이 정 믿기지 않으면 육지의 특사로 다녀온 별주부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자세한 사정을 말해줄 것이오. 토끼의 말을 들은 병사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한 병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병사들의 행동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그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는 분명 아니었는데 다들 왜 그러시오? 어차피 죽을 놈인데 가르쳐 주어서 무엇하겠느냐? 보기 애처로우니 더 이상 입을 놀리지 말고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해두어라. 토끼는 죽을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나를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래도 자라 이놈이 나를 속여 무슨 못된 짓에 제물로 쓸 모양이로구나. 내 자라 이놈을 그냥... 토끼는 자라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러나 힘센 병사들에게 붙잡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용왕 앞에 온 토끼는 억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과인이 병이 깊어 만가지 약이 소용이 없었는데 하늘이 도와 3명의 도사를 보내주시어 특효약을 알려주셨다. 그것은 바로 너의 뱃속에 있는 간이니 너는 죽어도 슬퍼하지 말고 다시 없는 영광으로 여기도록 하라. 그러면 내 너를 위해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 그 공을 기릴 것이다. 토끼는 용왕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또한 자라의 달콤한 거짓말에 넘어간 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토끼는 고개를 빼들고 철천지 원수 같은 자라가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자라는 신하들 가운데 서서 당돌한 눈길로 토끼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네 놈에게 당한 멸시와 수모를 지금에야 남김없이 돌려주는구나.
무릇 팔자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법. 네 놈이 어찌 남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토끼와 눈이 마주친 자라는 그것 참 꼴 좋다는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내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누리려 했던 게 화근이었어. 이름 없이 산골에 묻혀 그저 부드러운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게 내 팔자였거늘. 재물과 권세에 눈이 멀어 아직 다 살아보지도 못한 목숨을 송두리째 빼앗길 지경에 이르렀구나. 후회 막급이로다. 누군들 내 어리석음을 비웃지 않으리. 누가 와서 내 실수를 되돌려주리오. 토끼는 너무 안타깝고 억울해서 눈물이라도 쏟고 싶었습니다. 용왕은 더는 못 기다리겠다는 듯 병사들을 시켜 간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자, 지체하지 말고 어서 토끼의 간을 꺼내도록 하여라. 특효약을 바로 코앞에 두고 과인이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용왕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한 병사가 잽싸게 칼을 빼들고 토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잠깐! 그 순간 토끼가 날카롭게 한마디 외쳤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듯 용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칼을 휘두르려던 병사도 토끼의 외침에 놀라 우뚝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다 했다. 자라같이 아둔하게 생긴 놈도 나를 꼬드기는데 하물며 육지에서 꾀가 많기로 제일 가는 이 몸이 어찌 용왕이라고 속이지 못할까. 골똘히 생각하면 반드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토끼는 차분하게 숨을 고른 뒤 안타까운 눈빛으로 용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소생은 이왕 죽을 목숨이오나 한 말씀 올리고 죽겠나이다. 만약 제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면 전하의 병화는 이제 더는 고칠 길이 없을 것이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토끼는 비장한 목소리로 용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용궁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아주 잠깐 동안 정적에 흘렀던 용궁은 이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신하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토끼를 보고 수군거렸고 용왕 또한 기가 막힌다는 투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거참, 과인이 듣던 대로 너란 놈은 참 요망한 짐승이구나. 무슨 수작을 부려 과인을 속일 생각이냐. 전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수국을 다스리시는 높으신 분이옵고 이 몸은 그저 산중에 하찮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만일 저의 간으로 전하의 병을 낫게 한다면 어찌 제가 사양하겠사옵니까? 제가 죽은 후에 공을 들여 장사를 지내주시고 심지어 사당까지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골백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옵니다. 다만 지금 제 목숨을 내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기에 한 말씀 올리려던 것뿐입니다. 토끼는 자라가 육지에서 그랬듯 한없이 용왕을 치켜 세우며 굽실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과인이 새 도사를 데려와 물어보니 그들은 분명 토끼의 간이 과인의 병을 고칠 유일한 약이라고 했다. 네 놈이 바로 그 토끼가 아니더냐. 그런데 어느 앞이라고 소용이 없다는 둥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게냐. 용왕은 여전히 토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도사 새놈이 나와 무슨 원수를 졌기에 그따위 망발을 하고 가? 참 기가 막힐 노릇이로구나. 왜 뜬금없이 내 간을 빼먹으라고 시키냔 말이야. 아무래도 간이 약이 아니라는 말은 씨알도 안 먹히겠구나. 그렇다면 재빨리 다음 수로 넘어가야지. 토끼는 골똘히 다른 대책을 궁리했습니다. 전하, 고정하시옵소서. 일단 이 보잘것없는 짐승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죠. 소생의 배를 가르는 일은 그 뒤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용왕은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로 머리를 조아리는 토끼의 말을 한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정작 토끼는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꾀를 내야 했습니다. 이윽고 토끼가 입을 열었습니다. 본래 토끼라는 족속은 하늘 아래 제일 높은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납니다요. 매일같이 아침 이슬과 저녁 안개를 받아 마시고 고운 꽃과 귀한 약초만을 골라 씹어 먹기 때문에 토끼의 간은 전하께서 들으신 대로 명약 중의 명약이라 할 수 있사옵니다. 그런 연유로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때로 몰려와 서로 간을 내놓으라고 난리법석을 부리니 이 몸에게는 단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귀찮은 무리를 떨쳐내려고 간을 빼어 높은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 감추어두고 다니죠. 그런데 저 우매한 자라가 전하의 병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괘씸하게도 벼슬을 준다고 꼬드겨 이 몸을 데려왔지 뭡니까? 그야말로 헛걸음한 꼴이 아니고 무엇라 하겠습니까? 잠자코 듣던 용왕은 어이가 없다는 투로 토끼를 꾸짖었습니다. 이런 당돌하고 발칙한 놈을 보았나? 천지 만물 가운데 간을 빼었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과인이 옥황상제 다음으로 오래 살아왔건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그런 얕은 꾀에 과인이 넘어갈 듯 싶더냐? 이놈이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분명하다. 여봐라, 속히 토끼의 간을 빼내고 과인을 기만한 죄를 엄히 다스려라. 불같이 화를 내는 용왕을 보고 토끼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이대로 겁을 내며 두려워한다면 아예 다 오그라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간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하, 이 몸이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굽어 살피시옵소서. 혹시라도 배를 갈랐을 때 간이 없으면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 된다면 다시 누구에게 간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용왕은 태어난 듯 말하는 토끼를 보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네 몸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곳이라도 있단 말이냐? 용왕의 물음에 토끼는 이제야 살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세상 만물의 생김새가 제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토끼 족속에게는 다른 짐승에게는 없는 특별한 곳이 있사옵니다. 이 몸의 아랫도리를 살펴보시옵소서. 저에게는 밑구멍이 3개 있나이다. 하나는 대변을 빼는 곳이고 또 하나는 소변을 내는 구멍인데 그것 말고도 간을 출입시키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사옵니다. 용왕은 즉시 병사들을 시켜 토끼의 아랫도리를 훑어보게 했습니다. 정말로 구멍이 3개나 있었는데 그중 특별한 구멍도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며 저마다 신기하다는 듯 감탄했습니다. 곁에서 이 사태를 잠자코 보던 자라는 왠지 토끼가 수상쩍었습니다. 자라는 넙죽 용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요사스러운 토끼놈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신은 저 치사하고 엉큼한 놈을 잡기 위해 갖은 고초를 다 겪었사옵니다. 지금도 저놈은 간사한 꾀로 전하를 농락하고 있사오니 절대 속아 넘어가선 안 될 것이옵니다. 지금 당장 배를 갈라 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만에 하나라도 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이 또다시 육지에 나가 다른 토끼를 잡아오겠사옵니다. 자라는 토끼에게 당했던 수모를 떠올리며 용왕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충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용왕은 이미 토끼의 신비한 구멍을 두 눈으로 확인한 터라 자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별주부 장군, 과인이 그대의 충심을 어찌 모르겠는가. 하지만 토끼에게 아직 물어볼 것이 남았으니 그대는 잠시 물러나도록 하라. 만약 토끼의 말이 사실이라면 과인 또한 그대의 아둔함을 책망할지도 모른다. 자라는 이를 부두득 깔면서
섰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토끼는 자라 때문에 놀란 가슴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용왕이 토끼의 구멍에 관심이 많아진 듯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는 과인의 물음에 소상히 아뢰어라. 네가 간을 밑으로 빼낸다면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는고? 이 몸은 육지의 짐승과 다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옵니다. 잉태를 하려고 해도 달빛을 보아야 아기를 뵐 수 있고 또 새끼를 낳아야 할 때도 다른 짐승과는 달리 입으로 토해서 내놓습니다. 그런즉 간을 넣을 때도 입으로 집어넣고 꺼낼 때는 아랫배에 힘을 주어 변을 보듯 빼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간을 자유자재로 출입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겠지. 혹시 건망증 같은 게 있어 지금 뱃속에 든 간을 없다고 착각하는 건 아니더냐? 그렇다면 어서 간을 내어 과인의 병을 고쳐주어라. 이 몸은 간을 쉽게 출입시킬 수 있사오나 그 일은 다 정한 때가 있어옵니다. 달이 차고 다시 기울듯 달마다 보름을 기준으로 초에는 몸속에 넣어 여러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름이 지나면 몸 밖으로 꺼내 높은 산봉우리에 두고 그 기운들이 산의 전기와 더불어 화합하게 만듭니다. 이번 달은 보름이 지났으니 이 몸의 간은 꺼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산봉우리 바위 틈에 있나이다. 용왕의 의심 가득한 물음에 토끼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댔습니다. 용왕은 토끼의 대답을 차례차례로 들은 후 의심이 풀렸습니다. 토 선생은 과인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오. 과인이 병을 고쳐보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선생에게 큰 죄를 저지를 뻔했구려. 자, 이리로 와서 과인이 따라주는 수를 받고 그간의 섭섭함을 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다행히 토끼의 간은 제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되었습니다. 용궁 탈출. 용왕은 새 도사가 찾아왔을 때보다 더 성대하게 토끼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를 시켜 준비한 상은 자라가 토끼를 꼬드기라고 말했던 술상보다 10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또 상에 차린 음식과 술도 옥황상제를 모셔도 될 만큼 진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토끼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방금 전까지의 일들이 마치 지나간 꿈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만약 간을 꺼내주고도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간을 넘겨주고 평생토록 수궁에서 호강을 누리고 싶구나. 토끼는 용왕이 따라주는 갖가지 약주에 취해 천국에라도 온 듯 황홀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용왕이 토끼에게 당부했습니다. 선생이 과인의 병을 낫게만 해준다면 온갖 재물과 상을 내리고 거기다 넓은 땅까지 나누어 줄 것이오. 그러니 선생은 날이 밝는 대로 육지로 올라가 간을 가지고 속히 돌아와 주시오. 과인의 병이 위급하니 단 한순간도 지체해선 안 될 것이오. 여봐라, 도선생을 어서 별궁으로 모시도록 하여라. 토끼는 혹시나 말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상 밑에 다리를 꼬집어 비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썼습니다. 전하,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도리어 병에 좋지 않으니 전하께서는 그저 마음을 느긋하게 쓰시어 옥체를 보중하시옵소서. 소생은 이제 전하의 충신이나 마찬가지니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황급히 다녀오겠사옵니다. 바다 위에는 말갛게 얼굴을 씻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토끼는 신하들의 안내를 받고 침소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온 순간 토끼는 처음 용궁에 왔을 때처럼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갖가지 보석으로 꾸민 단청은 눈이 어지럽도록 영롱하였고 비단에 술을 놓아 붙인 창문은 광채가 났습니다. 또 금색 비단 위에 원앙이 그려진 이불은 한없이 부드러워 보였고 잣을 채워 넣은 베개에서는
은은한 향내까지 났습니다. 침상 근처에서 기다리던 궁녀들은 토끼가 들어오자 검은고를 타면서 고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위굴에서 불편하게 잠을 잤던 토끼는 황제의 잠자리 같은 침상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편안한 자리에 누워도 왠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서 날이 밝기만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전하의 병환이 걱정되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나이다. 어서 육지로 가서 간을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토끼는 용왕의 침소로 달려가 허락을 구했습니다. 용왕도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수척해진 얼굴로 토끼를 맞았습니다. 오, 과인은 이제부터 그대를 수국에서 제일 가는 충신으로 여기리라. 여봐라, 어서 자라를 불러들여 동행을 시키도록 하여라. 자라는 자신의 지위를 토끼에게 빼앗긴 것 같아 원통했습니다. 토끼를 데리고 육지로 올라가는 내내 기분이 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사스러운 놈이 어쩌다가 전하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지 할 말이 없구나. 내 아직까지도 이놈에게 믿음이 가진 않지만 전하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옳다고 여기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아, 억울하다. 자라는 씩씩거리며 더욱 세차게 팔을 휘저었습니다. 토끼는 용궁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숨을 참고 눈을 꼭 감은 채 자라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라를 비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니놈이 나를 꼬드기기 위해 했던 수백 마디 말들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어찌나 고소하고 후련한지 지금 당장이라도 낄낄낄 웃으며 놀려대고 싶구나. 네가 5만 가지 꾀를 부릴 때 나는 단 몇 마디로 너희 용왕을 구워 삶았으니 너는 아직도 나를 따라오려면 10년은 멀었느니라. 가소롭다 못해 불쌍하구나. 또다시 눈 깜짝할 사이에 둘은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너를 아직 믿지 못하지만 전하의 명이라 따를 수밖에 없구나. 만에 하나라도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내 너를 죽어도 용서치 않으리라. 네 놈이 사는 곳은 훤히 알고 있으니 설령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수국의 병사를 모조리 풀어 땅 끝까지라도 너를 쫓아갈 것이다. 자, 어서 간을 숨겨놓은 곳으로 인도하여라. 토끼는 자라가 하는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구석구석 몸을 풀고는 깡충깡충 자라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야, 도대체 몸속에 있는 간을 자유자재로 꺼내는 짐승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또 그렇게 의심이 많으면서도 어찌 너희 임금을 설득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나의 꾀가 실로 비상했기 때문이니 너는 수궁에 들어앉은 네 족속의 멍청함을 탓해라. 빈손으로 수궁에 돌아가 무슨 낯으로 용왕을 볼꼬? 네 꼴이 우스워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박장대소를 할 지경이로다. 이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깝죽대고 있구나. 내 당장 군사를 몰고 올 것이니 너는 비좁은 굴에나 처박혀 죽을 까고나 해라. 토끼의 변심에 자라는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이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육지에 솟은 모든 산이 죄다 나의 집인데 네 놈이 어찌 나를 찾을꼬? 네가 몰고 오는 수국 군사들은 바싹 마른 땅을 기어다니다가 모조리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어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든지. 토끼는 껑충껑충 자라를 약올리다가 금세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내 충성이 한없이 부족하여 결국엔 바로 코앞에서 토끼를 놓치고야 말았구나. 병중에서 신음하는 전하를 어찌 뵐 것이며
수많은 대신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어떻게 대한단 말인가. 빈손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자라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기억들이 지나가 버린 후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남은 것은 아내와 자식들이었습니다. 자라는 울컥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달리 자신의 처지를 바꿔볼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를 악물고 갯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자라를 불렀습니다. 별주부는 이 늙은이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란 자라가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두리번거리며 누가 불렀는지 살폈습니다. 자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희끗희끗 긴 머리칼을 늘어뜨린 신선이었습니다. 신선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주부여, 그대의 정성이 지극하여 내 하늘의 명을 받고 여기에 왔도다. 그대에게 용왕의 병을 고칠 선단을 줄 터이니 속히 수궁으로 돌아가 용왕의 입에 넣어주도록 하여라. 신선은 솜의 깊숙한 곳에서 선단을 꺼내주었습니다. 자라는 두 손을 벌려 그것을 받았습니다. 선단은 콩알만큼 작은 것이었지만 눈부신 광채를 내고 있어서 두 손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향기 또한 아주 진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라는 신선에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며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께서 베푸신 은혜에 수궁의 임금과 신하를 대신해 절을 올립니다. 감히 높으신 분의 이름을 여쭈어 수궁의 백성에게 알리고 싶사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를 화타라고 불렀노라. 너의 충심을 보고 감동한 옥황상제께서 명령을 해 구해주라 하셨느니라. 말을 마친 신선은 스르르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천지의 주인이신 하늘나라 옥황상제이시여, 그 하해와 같은 이 은혜를 어찌 갚으오리까. 자라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한 후 선단을 움켜쥐고 수궁을 향했습니다.